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1980년대부터 시작해서 어떤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개념들을 계속해서 발전해 왔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의 우리들이 2030년까지 지켜야 될 하나의 과제로 되어 있지만 이것이 2030년까지 안 될 거라는 건 누구나 다 달성하지 못할 거다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글쎄요,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죠. 결국은 우리가 미래는 명확관화합니다.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또 우리가 극복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이론일지라도 이 자리에서 대학 과정들 속에서는 어떤 이론을 배우는 거지만 평소에 우리들 스스로 피부로 접해왔고 또 많은 생각들을 해왔고 고민도 해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 1회, 2회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개념 그리고 17개 목표 전반에 대해서 총론 정도로 좀 다뤘다면 이제는 조금 더 3회 때에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경제 파트에 대해서 집중해보자. 그리고 또한 수강생분들 중에는 과거에 이미 2회, 2회 때 참여하셨던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렇다고 해서 아주 새롭고 아주 너무 어렵고 뭐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들이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 나가고 또 지속가능한 청주, 또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지구를 또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우리들 스스로 함께 할 수 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이번에는 기획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녁 시간에 바쁘신 와중에도 또 다른 일들 공사가 다망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마도 조금 날씨가 쌀쌀해질 때쯤까지는 함께 우리가 뜨거운 열기로 지속가능 발전대회에 함께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창호 교수님께서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한민국의 SDG, ESG 대가이신 이창호 교수님을 모시고 개강, 특강을 통해서 개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자주 뵙고 또 함께 좋은 시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지난해는 어디서 했는지 아시죠? 지난해는 청주대에서 했고요. 올해는 저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의장이신 이재은 상임의장님이 축구대학교 행정학과 또 교수님이신데 지속가능발전 목표 17번 목표가 뭔지 아세요? 17번 목표 찾으셨나요? 글로벌 파트너십 거버넌스인데요. 상임위장님이 그 17번 목표를 좀 실현하기 위해서 출장 중에 있어서 오늘 인사 말씀 못 드렸고 오늘 아마 종강할 때까지 이 강의실에서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1강 시작하겠는데요.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소개도 해주셨고 3년째 정말 저희가 아주 적은 예산으로 대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바로 엄청난 제일 큰 공연을 해주신 우리 이창환 교수님이 첫 강의를 해주실 것 같은데 내년부터가 정말 걱정입니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창환 교수님 같은 분이 한국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나오십시오 얼른. 예, 알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해주시고요. 교수님 나오신 김에 사진 촬영 먼저 해야 되는 거죠? 네. 전부 앞으로 나오죠. 사진 촬영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우리 활동하시는 분 다 나오시고 한 분만 찍어주시면.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모이는 게 한 줄에 다 돼요? 예, 한 줄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안 돼, 받을게요, 제가. 괜찮습니다. 네. 되죠? 그거는 그냥 하세요.
둘, 셋. 화이팅!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서울에서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서울에서 강의를 하고 여기 왔다가 또 다른 데들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청주에 왔다가 저녁 때 또 이제 우리 대학원생들 수업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피크인 것 같아요. 지속가능발전대학이. 아까는 이제 경기도 포천 지속가능발전대학을 또 기획했어요. 오는 과정에서 아마 10월 중반부터 포천도 진행이 됩니다. 부산 지속가능발전연구에서 하시고요. 김제에서도 지속가능발전대학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번 주 금요일 날은 평택 지속가능발전대학 졸업식이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지속가능발전대학이 다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면 다른 데는 이제 예산이 많이 나와요. 오늘 포천 보니까 2,5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평택도 거의 그 이상이 좀 나오고. 근데 이제 청주가 지금 많이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열을 갖고 와 주시고 그리고 또 몇 번 계속 참여하시는 선생님들 계세요. 제가 눈에 딱 들어오거든요. 열심히 참여하신 분들 기억이 남고요. 또 오늘 사실은 마음이 되게 무거웠어요. 제가 이 사회과학대학은 자주 왔었어요. 수업도 하고 강의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그리고 이 주변에서 같이 놀았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수진 박사라고 많이 아프시다 그러더라고요. 아까 전에 와서 좀 허해가지고 담배를 피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준비를 2, 3년 동안 저희가 이거 해왔잖아요. 해왔는데 같이 있어야 되는데 같이 없으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것 같고 눈물도 좀 나기도 하고 아무튼 저기 없지만 일단 100, 일단 1000이니까 첫 병에 와 있는 걸로 생각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신 분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초급 내용이에요. 초급 내용이기 때문에 어쨌든 들으신 분들보다는 듣지 않으신 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다시 복기도 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원래 오늘 제목은 SDG, ESG 다가서기였어요. 사실은 이번 그 강좌가 경제 파트 부분에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사실은 ESG를 더 많이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첫 시간이니까 SDG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일단 SDG 한 다음에 조금 여유가 남으면 ESG에 대해서 간단하게 핵심만 짚을게요. 왜냐하면 이후에 김영배 교수님이나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경제 파트 얘기할 때 ESG 빠질 수 없거든요. 얘기를 하실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 넘어가네요. 문제. 넘어가지? 예. 이건 맞죠? 오케이. 자, 저고요. 이건 개인적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별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요즘에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왜 이걸 보여주냐면요. 제 논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이제 흐름들에 대해서 좀 보실 때 자료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SDG 관련해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자발적 국가 보고예요. 사실 지금 9월 달이잖아요. 9월 달인데 아마 9월 그 25, 6일 전후로 해서 전반적으로 뭐가 있냐면 유엔에서는 유엔 총회가 있어요. 아시죠? 유엔 총회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회원국이 모여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데 이 유엔 총회의 안건은 언제 만들어지냐면 유엔 총회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뭐가 있냐면 헬프라고 있어요. 좀 어렵지만 고위급 정치회담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하냐면요.
모든 유엔 회원국에 있는 나라의 회원국이죠. 그 사람들의 제일 높은 사람, 그러니까 총리나 대통령이나 수상이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그게 고위급 정치회담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요. 이렇게 이번 올해는 어떤 내용 가지고 유엔 총회를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요거를 이 사람들이 글로 기록하고 정리할 수가 없잖아요. 높은 사람들이니까. 뭐 하냐면 그 다음에 회의가 뭐가 있냐면 유엔 고위급 회담 중에서 장관급 회담이 있어요. 거기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어디다 올리냐? 유엔 총회에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만들어지는 안이 어떤 거냐면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유엔 193개국은 매년 9월 달에 모여서 지속 가능 발전과 관련한 진전 정도라든지 앞으로 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많이 들은 게 있을 거예요. G20 정상회담 들어봤죠? G20 정상회담의 안건도 마찬가지로 지속 가능 발전이에요. 그래서 G20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뭐가 나오냐면 결의문이나 선언문이 나오는데 그 중요한 내용은 SDG를 어떻게 이행 실천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쭉 넣었던 게 뭐냐면 옛날에는 이제 지속가능 발전하면은 주로 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에 이제 예를 들어 조례를 어떻게 만들고 이런 내용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의 논의들은 이것을 지역 차원에서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이것을 다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있어요. 이따가 보시면 알 텐데 VLR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는 헬프 아까 얘기했던 고위급 회담에서 국가별로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어떻게 해왔어요. 근데 이런 게 한계예요. 이런 게 과제예요라고 보고하는 게 VNR이라고 한다면 도시 차원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해왔는지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게 VLR, 자발적 지역 검토라고 하기도 하고요. 일본 애들은 어떻게 번역하냐면 자발적 지자체 리뷰라고 얘기도 해요.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우리의 삶의 질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민주주의와 지속가능 발전이 어떤 상관관계가 갖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최근에 ESG 경영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ESG 경영과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는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ESG 경영이 어떻게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쭉 나열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제 잘난 척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논의들을 지금 수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책도 있을 거예요. 파란 책도 있고 그다음에 녹색 책도 있는데 제 강의는 주로 SDG 교과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아마 이제 10월 4일 날에는 요거를 조금 더 보완한 책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안 넘겨주시네요. 자, 키워드로 있는 SDG, ESG라는 책이에요. 이거 되게 두껍죠? 마찬가지로 이 책도 510쪽짜리예요. 근데 요때가 2022년도에 만든 책이고 새롭게 변화된 내용들은 키워드 안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118개 키워드를 가지고 SDG, ESG를 설명해요. 일본 애들은 한 30몇 개 가지고 키워드를 만들었어요. 저희가 조금 더 일본에 질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118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시간 나시면 보시고요. 제가 청주 지속가능 발전의 협의에다가 기증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논의할 것은 SDG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진짜 안 나오네요. 매번 강좌를 할 때 처음에 뭘 했었냐면요.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개념 정리를 했었어요. 근데 이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했던 걸 많이 따라들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속가능 발전을 애우지 마라 이런 얘기부터 해서 똑같이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지속가능 발전 개념들은 애울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가능 발전은
무엇이 옳고 그르다라는 것을 나누고 쪼개고 분리하는 게 아니고 보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를 깨우치는 것, 그리고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전환과 혁신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매번 수업 때마다 제가 강조했던 게 있을 거예요. 혹시 들으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한살림을 만드셨던 장일순 선생님 아시죠? 그분 이야기를 매번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선생님? 아파트, 쌀과 물과 공기, 아파트, 자동차, 다이아몬드. 기억하시는 분? 없어요? 네, 없군요. 제가 매번 얘기하는 게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그 얘기를 하세요. 아파트, 자동차,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쌀과 공기와 물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고 있을까요?를 물어봐요. 그럼 사람들은 뭐가 있을까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 아실 거예요. 아파트, 자동차, 다이아몬드는 있어도 살 수 있고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있으면 좋지요. 근데 쌀과 공기와 물은 없으면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쌀, 밥 안 먹으면 한 달 못 살아요. 물 안 마시면 1, 2주 못 견뎌요. 숨 안 쉬시면, 산소 없으면 여러분들 5분 이상, 10분 이상 버틸 수 있는 분이 없을 거야.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개념과 연결시켜서 고민하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르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게 더 중요한지를 깨우쳐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쌀과 공기와 물의 소중함을 깨우치는 것, 이게 일종의 지속가능 발전 기념이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제가 이제 공자와 부자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한자의 공자, 부자가 사람이 도구를 갖고 있는 모양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농사 짓고 사는 삶, 이게 공부다라고 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농사 짓고 사는 삶, 뭘 알아야 되죠? 농사를 잘 지으려면 첫 번째, 뭐가 필요하죠? 계절의 변화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 혼자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과 사람이 협동해야 돼. 아까 이제 우리 행정학과 교수님께서 거버넌스 얘기했잖아요. 이게 거버넌스가 협동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힘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을 공부에 빗대기도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 그다음에 인간과 인간의 관계 맺기의 중요성을 깨우치는 것이 보다 지속가능 발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이나 ESG를 얘기할 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왜 저런 거 하지? 왜 지금도 저거 하고 있지? 라고 물어볼 거예요. 또 거기에 대한 답을 좀 갖고 왔어요. 우리는 왜 지속가능 발전 목표나 ESG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가에 대한 문제. 그것은 결국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국가, 도시가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위기적 국면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사람마다 느끼는 체감도는 다를 것 같아요. 아까 김영배 교수님께서는 이번에 그 추석 지낼 때 되게 더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뉴스를 딱 쓰니까 그 얘기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추석이었다는 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추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죠? 하석이라고 또 얘기할 정도로 기후위기 문제는 되게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엔이 이제 뭐 과장돼서 얘기하는 것 같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기업인들도 사실은 제일 큰 위기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기후위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세 가지 위기를 가장 많이 두거든요. 첫 번째는 잘 아실 거예요. 기후위기. 두 번째는 생물종 다양성 위기. 세 번째는 뭘까요? 격차의 심화예요. 격차의 심화. 이거는 뭐 유엔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WEF라고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마찬가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위기 다 아실 거고, 인간과 경제 성장과 발전에 의해서 우리 인간 외에 다른 생명종들이 엄청나게 많이 소멸되고 있는 상황들. 그게 이제 생물종 다양성 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격차 문제는 계층 간의 격차도 있고, 또 성별 격차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또 하나가
지방 인구 소멸하고도 많이 관련돼 있어요. 충북 지역도 그렇겠지만 제가 있는 경상북도 지역은 20여 개 지자체 중에서 18곳이 인구 소멸 지역이에요. 몰랐죠? 근데 거기가 비슷한 지역이 또 하나 있어요. 어딜까요? 전라남도예요. 전라남도도 역시 18곳 지자체가 인구 소멸 지역이에요. 우리 경상북도는 포항, 구미, 경주 외에는 사람 보기가 되게 많이 힘들어요, 진짜. 옛날 지금 경주가 한 20만 조금 넘거든요. 과거에는 통일신라 시대 때는 거기가 수도였어요. 거의 100만에 육박되는 도시였는데 지금 저희가 26만 그 내외로 이제 도시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점점 빠져요. 그 중요한 건 아시겠지만 충북도 청주 외에는 사실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음성도 되게 좀 힘들어지는 것 같고 주변의 영동이라든지 이 주변들 다 힘들죠, 그죠?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격차 문제들도 있어요. 단순하게 이게 계층 간의 불평등 문제만이 아니라 지역 간의 불평등이라든지 격차들도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일본의 경우에는 SDG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주된 과제가 일본 지방 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 인구 소멸 문제.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어요. 거기에 지혜와 힘을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충북이나 청주시도 조금은 이쪽 문제에 관련해서 SDG 주제를 좀 더 확장시키고 깊이 연구하고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시는 거는 세계경제포럼에서 늘 얘기하고 있는 위험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매년 세계 위험 보고서를 만들어내요. 근데 재밌는 게 보시면은 거의 녹색 표시가 많이 들어와 있죠. 근데 작년하고 올해 처음으로 등장한 위기가 있어요. 뭘까요? 생활비 위기예요. 처음 등장했어요. 그 전에 이게 없었거든요. 근데 생활비 위기가 등장했을 정도로 작년하고 올해가 선진국에도 생활비 위기가 되게 심각해요. 오늘 사람들 많이 안 왔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배가 많이 고프고 힘들면은요 학습이나 이런 건 잘 안 돼요. 먹고부터 살아야 돼요, 그죠? 환경 문제도 해결이 잘 안 돼요. 아까 이제 지속가능 발전 얘기하면서 지속가능 발전의 발전 과정이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산업화가 됐잖아.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돼? 환경 문제가 생겼죠. 환경 문제가 생기고 나서 조금 더 지나면 뭐가 고민이 되냐면 환경과 경제가 좀 대립돼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조화롭게 만들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이 돼요. 그러다 조금 더 지나면 뭐냐면 환경, 사회, 경제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 이걸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돼. 이렇게 발전해 본 거예요. 그래서 환경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 성장과 산업화의 그늘로 인한 환경 문제의 대두, 그다음에 환경과 경제의 조화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사회, 경제, 환경의 통합적 관리 틀을 갖자. 이게 2015년도에 지속가능 발전 목표로 합의 채택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여러 가지 환경적 위기도 크고 또 중요한 거는 생활비 위기도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 세대들에게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은 시점이에요. 제가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요즘 아이들 수업 거의 건성으로 들어요. 다 앉아있죠. 앉아있지만 정말 자기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취업 공부해요. 사회학과 친구들은 사회학 공부하지 않고 영어 공부하고 있고 취업 공부하고 있고 언론사 공부하고 있고 이런 식이에요. 다들 자기 전공을 통해서 취업이 잘 되는 친구들은 뭐냐 하는데 대체적으로 많은 인문사회가 계열들이 잘 안 되잖아요. 지금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거의 아이들이 지금 희망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단군 이래 최고로 많이 고통스러운 세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저희 때는 그나마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이 잘 됐었어요. 전두환 노태우 시절 때는 잘 됐거든요. 저 되게 나이 많죠, 그죠? 전두환 노태우 나오니까. 네. 근데 지금 아이들은 근데 우리는 공부를 또 많이 안 했어요. 데모는 많이 했지만 그죠?
땅돌 던지고 집회하고 80년대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 의지와는 무관하게 학교가 많이 이제 문을 닫잖아요. 이제 오지 말라고 하고 시끄럽다고 이런 것들도 있었고 공부를 잘 안 했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공부 대체 안 하면 힘들어요. 영어 공부도 해야 돼요. 토플도 봐야 돼요. 심지어는 자원봉사도 많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디 갔다 와야 되죠? 어학연수도 갔다 오셔야 되고요. 자격증도 많이 따야 돼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미래가 불투명하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아시겠지만 저출산, 고령화가 되는 거죠. 우리 아들도 결혼 안 한대요. 죽어도 결혼 안 한다. 연애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자신이 없대. 미래가 불투명하고. 이게 젊은 친구들에게 좀 만연되어 있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친구들이 좀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세대들에게 더 희망을 주기 위한 노력이 바로 지속가능 발전인 거죠. 우리 세대만 행복한 게 아니라 다음 세대들도 행복한 삶, 또 아름다운 자연환경, 그죠? 그리고 사회의 어떤 계약들, 좋은 계약들, 제도를 유지시켜 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아까 이제 우리 그 처장님께서 17번 목표가 뭐냐라고 물어봤잖아요. 이거 다 몰라요. 사실 저도 이거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이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제가 일본에 올해 3번 갔다 왔어요. 3번 갔다 왔는데 첫 번째는 내각부를 갔다 왔어요. 지방정부 협의회하고 내각부를 방문했어요. 그리고 왜 방문했냐면 일본의 SDG 지방창생, 지방을 살리기 위한 SDG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고 싶었기 때문에 갔다 왔고요. 두 번째는 경기도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분들을 모시고 도의원들 모시고 오키나와의 SDG 미래도시 현황을 보고 왔어요. 마지막으로 뭐였냐면 동경 쪽에 있는 대학들을 다니면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어떻게 실천하는가, 또 학교에서는 어떻게 실천하는가에 대해서 좀 현장을 가봤어요. 가봤더니 재밌는 게 있어요. 제 논문에 나와 있지만 일본은 ESD, 다시 말하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에요. 하고 있는 게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에요. 거기에 플러스 SDG 17개 목표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속가능 발전 목표 교육이라고 해서 ESDGs예요. 이거를 의무화시켜요. 그러니까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적으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애들 다 알아요. 정말 웃겼던 게 뭐냐면 오카야마 현이라고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카야마 시라고 전 세계에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제일 잘하는 데예요. 아마 이번에 이수진 박사가 청주시 지속가능 발전 관련한 교육을 해왔잖아요. 이거 성과를 가지고 어디다 제출했냐면 오카야마시에다가 제출한 거예요. 상을 줘요. 근데 돈은 많이 주지 않지만 그 상의 권위가 되게 커요. 그래서 이걸 받아오면은 뭐 시장님도 좋아하시고 다들 자랑스럽게 여길 정도로 잘하는 동네예요. 가봤더니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오카야마시에서는 SDG에 대한 인지도 조사를 매번 해요. 우리는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청주 시민들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 잘 알 것 같아요? 모르잖아요. 저도 잘 몰랐어요, 예전에는. 근데 다 이거 몇 번 목표인지도 몰라요. 근데 거기 갔더니 얼마나 황당했냐면 주민의 90% 이상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이해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키나와라는 것은 섬이잖아요. 저 끝에 있는 거. 거기는 중앙정부가 자치심을 하지 않아요. 중앙정부하고 많이 싸워요. 왜냐하면 독립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고 또 미군 기지를 반대하는 사람이 거기는 이제 지사가 되는 그런 동네예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오키나와는 조금 역사성이 달라요. 일본 애들보다는 우리하고도 많이 친하고 그런 곳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거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안 해줘서 SDG가 꼴등이야. 광역지자체에서는 꼴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0% 정도가 SDG를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못해요. 청주 시민 중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교육을 하는 것은 초장님도 고민하고 이미경 선생님이나 또 여기 현장에 계신 우리 활동가 선생님들 고민하시겠지만, 사무처 활동가 선생님 고민하시겠지만, SDG를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 0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목표였던 거예요. 아는 만큼 실천하는 거예요. 인지도가 높아지면 영향력이 높아져요. 또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인식도가 높아지면 또 어떻게 된다? 이것이 전략이 되고 정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다? SDG의 주류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청주시의 정책의 SDG가 기본 전략으로 녹아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주시의 실정에 맞게끔 지속가능 발전 목표나 ESG가 실행되고 구현되는 과정들, 적용되는 과정이 현지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뭐냐면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힘이 있어야 돼요. 시민들의 어떤 의식과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밑바탕에는 인지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식도가 높아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오늘은 이것 정도는 아셔야 돼요. SDG는 어떻게 있다? 17개 목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건 전 세계적으로 동일해요. SDG는 17개 목표로 구성되어 있고, 유엔에서 만든 SDG는 169개 세부 목표가 있어요. 이 목표를 더 구체적으로 나열한 거야. 빈곤이 하면은 빈곤을 어떻게 종식시킬지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게 세부 목표예요. 그리고 빈곤 종식과 구체적인 세부 목표를 더 구체적으로 진행 정도를 확인할 수 있고 목표를 세우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게 지표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231개 갖고 있어요. 근데 나라로 오면은 혹은 도시로 오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현지화 과정 속에서 조금 바뀔 수가 있어요. 다만 이 17개 목표는 바뀌나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왜 안 바뀌냐면은 이 17개 목표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21세기 사회의 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욕망하는 바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막 더 늘려고 해도 이거 이상 늘리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그림도 대단히 기획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잘 보시면은요. 물론 논자에 따라 달라요. 논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이걸 SDG 포스터라고 얘기해요. 선생님들은 오늘 집에 가서 요거 하나씩만 외워주면 돼요. 오늘 17개 목표가 어떤 것인지 또 이 메커니즘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은요. 이거는 빈곤, 종식, 기아 종식, 그 다음에 건강보건, 복지 웰빙, 그 다음에 평생학습, 양질의 교육, 성평등. 요까지가 뭐냐면 사회적인 문제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6번까지를 사회적인 문제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문제에 따라 달라요. 그 다음에 7번 뭐냐면은 청정 에너지, 깨끗한 에너지 문제. 그 다음에 8번 부분은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그 다음에 9번 목표는 산업혁신과 인프라 구축이에요. 10번 목표는 불평등 해소. 11번 목표는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까지예요. 여기를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경제와 관련돼 있는 이거 사회. 요거는 경제와 관련돼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근데 어떤 논자는 요까지를 경제로 보는 거야.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부분을 경제로 보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환경 문제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두 번째 단락은 대체적으로 뭐다? 경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자, 세 번째는 기후위기예요. 그 다음에 14번은 뭐죠? 해양 생태계고 15번은 뭐죠? 육상 생태계 부분. 요건 어떻게 되죠? 환경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근데 아까 어떤 사람들은 12번도 환경과 관련된 부분을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그림이 이제 대충 이해됐을 거예요. 아, 지네들이 왜 바둑판을 만들어 놓고서 이렇게 배치를 했나, 번호를 매매겨놨나 라고 했는데 이 번호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욕망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상의 현대사회의 모순들, 문제점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과학적인 그림이네 이게.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있으면 얘네 둘은 뭐냐는 거지. 요까지가 문제야. 요까지가 욕망이고 이 두 가지는 뭐냐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도구예요. 수단과 도구. 자, 여기까지 나왔어요. 육상생태계 보호 문제까지 나왔는데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총과 칼로 싸워요? 전쟁 일으켜야 돼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영어로 되어 있지만 평화, 정의, 그리고 강력한 제도예요. 좋은 제도, 공정한 제도, 평화로운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한다? 지속가능과 앞에 있는 15개의 문제를 푼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좋아요. 두 번째 이제 이건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살아요. 여기도 직업도 다양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시민단체에 계신 분도 있고 지금 그 센터처럼 중간 지원 조직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 다음에 지속협처럼 거버넌스 조직에 계신 분도 있고 또 아까 김영배 교수님처럼 대학에서 학문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등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이 있는데 각기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주장만 내세우면 어떻게 돼요? 해결이 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협동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글로벌 파트너십이라고 했는데 물론 글로벌 차원에서의 파트너십도 중요하고 국가 내에서의 사회, 그러니까 시민사회, 기업인들, 행정 그리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의 협동, 동네에서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동을 통해서 어떻게 푼다 이거를 이 문제를 풀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포스터는 대단히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건데 누가 만들었다? 제가 안 만들었어요. 예, 누가 만들었냐면 SDSN이라고 해요. 요거 여기 있죠? SDSN. 영어 쓰면 되게 쉬워할 것 같아서 발음도 안 좋지만 SDG는 여기 써 있죠.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예요. 마찬가지로 이거 이해하시면 돼요. Sustainable Development. 그러면 지속 가능이잖아요. 지속 가능 발전. S가 뭘까요? 우리 영어 많이 쓰잖아. 솔루션 하잖아요. 솔루션. 그 다음에 N이 뭘까요? 네트워크야. 그러니까 지속 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예요. 이게 뭐냐면 UN에 있는 전 세계 전문가들,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요 그림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되게 투박해 보이고 이렇게 화려해, 뭐 무지개 같아 막 이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그림에는 뭔가 나름 의미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보면 돼요. 자, 요걸 다시 봐요. 자, 한국으로 돌아가면 아까 얘기했던 현지화 과정이 있어요. 뭐냐면 17개 목표, 169개 세부 목표, 230개 지표가 있었는데 한국에 오면은 조금 달라지잖아요. 어떻게 달라져? 17개 목표는 똑같아. 하지만 세부 목표와 지표 수가 달라져요. 근데 아쉬운 게 있어요. 대한민국은 이게 KSG라고 해서 대한민국 지속가능 발전 목표예요. 원래 이 목표를 만드는 과정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공모전을 통해서 만들어야 돼요. 근데 대한민국은 공모전을 통해서 만들지를 못했어요. 2018년도에 만들긴 했지만 이거는 이해관계자들의 합의 절차를 통해서 만든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과정이 있었던 아쉬움이 있죠. 지속가능 발전 기본 전략도 마찬가지. 지금 많은 청주시는 한번 따져봐야 될 거예요. 아마 충북이라든지 청주시의 지속가능 발전 기본 전략이나 추진 계획이 공모장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 업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지 이것도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국가 전략이나 도시 전략화되지 않고 캐비넷에 들어갑니다. 아니면 그냥 장식용으로 우리들이 이런 거 했어요 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죠. 논의의 과정과 토론의 과정과 합의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사람들은 의식화되는 거거든요. 배우는 거거든요. 해야 된다라고 느끼는 건데 이 과정이 우리는
생략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런 부분 많이 아쉽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오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ED 17개 목표는 반드시 외워야 돼요. 아니면 내면화시키세요. 저는 매번 봤어요. 이거 나왔을 때 이해가 안 가. 잘 안 들어오는 거야 이게. 그래서 하루 종일 집에다 붙여놓고 보고 또 보니까 일주일이 지나니까 딱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SDG는 기존에 했던 여러 가지 협약과는 조금 더 차이가 있어요. 그 얘기를 여기다가 담은 거예요. 근데 그 차이점들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비교를 해야 돼요. 비교. 예를 들어서 한국인의 선생님, 한국인의 정체성은 뭘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답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뭐 어떻게 알아야 되죠? 할 수 있죠? 정체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른 나라, 다른 민족과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만 정체성, 특징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SDG의 정체성, 특징을 알려면 MDG하고 비교해보면 딱 나와요. MDG는 8개예요. SDG 몇 개다? 17개가 있어요. 근데 MDG는 딱 보세요. 이게 가난한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부자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지 어떤 나라의 대상일까요? 가난한 나라 대상이에요. 지금 보면은 보편적 초등교육 딱 보이잖아요. 우리는 아실 거예요. 대한민국 아까 서울 가서 얘기도 했거든요. 오늘 젊은 친구들이 되게 많이 왔어요. 말하면서 저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초등학교로 웬만하면 다 나오지 않나요? 네, 대학교도 다 나올 거야 아마.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 종로에서 한번 지나가는 젊은 애들한테 돌 한번 던지면 10명 중에 한 8명, 9명은 대학생이거나 대학을 다녀봤거나 대학을 졸업했거나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을 거야 아마. 그래서 우리한테는 보편적인 초등교육 같은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죠. 거기다가 유아 사망률 감소 이런 거 없어요. 지금 애기 낳지도 않는데 뭘 유아 사망률도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가난한 나라들 애가 태어나면 그래서 여기 이제 사실 그게 이제 저도 되게 많이 애매모호한 게 뭐냐면 제 대학 다닐 때나 젊을 때 남자들이 참 못됐어요. 어떻게 못했냐면 나이를 속여요. 안 그랬어요? 나이를 좀 늘리는 경향이 있어. 젊을 때는 나이 들면 안 그런데 조금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가 죽을까봐 아버지 엄마가 부모님이 출생신고를 늦게 했다. 근데 사실 그런 게 많았었거든요 옛날에. 바로 태어나서 애가 한 2, 3년 정도 죽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출생신고를 미루고서 한 친구들이 많았다는 거죠. 어쨌든 그만큼 유아가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나라일수록.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문제는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가난한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이거는 어디가 한다? 가난한 나라, 부자 나라, 공이 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걸 이제 새천년 개발 목표라고 하는데 2000년부터 새로운 천년이죠. 이게 SDG가 나오기 직전까지 했던 구체적인 협약인데 가난한 나라를 대상으로 했던 거고 사실은 의무감도 없었어요. 의무사항도 아니에요. 하든 말든 그만이고 예산도 그렇게 많이 잡히진 않았어요. 근데 SDG는 예산이 많이 잡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활용을 못할 뿐인 거예요. 1년 예산이 얼마다? 7천조 원이에요. 7천조 원이면 얼마나 되냐면요. 유럽연합의 1년 예산하고 맞물려지는 거예요. 7천조 원 우리가 뭐 세보면은 죽을 때까지 쓸 수 있어요. 아무튼 그만큼 이제 많은 부분 유엔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아까 얘기했던 SDG를 오늘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처음 보신 분들은 물론 이제 몇 번 들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처음 오신 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SDG 구조 얘기했죠. 구조 얘기했는데 하나, 둘, 세 개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요거 한번 이해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사회를 설명할 때 있어서 대학에 1학년 들어가면 지금 무조건 이런 교육을 시켜요. 사회학개론이든 행정학개론이든 정치학개론이든 간에 뭘 가르치냐면 우리 자본주의 사회, 현대자본주의 사회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국가, 시장, 시민사회 이렇게 돼 있죠. 이걸 1섹터, 2섹터, 3섹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시죠? 다 기억하실 거예요. 왜냐면 시민사회 단체를 주로 NGO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MPO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뭐라고 하죠? 제3 섹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국가는 정부가 주요 행위자이기 때문에 1섹터. 그 다음에 시장은 기업이 주요 행위자이고 노동조합이 주요 행위자이기 때문에 2섹터. 그 다음 나머지 영역은 시민사회단체들 또 NPO 이런 것도 주요 행위자니까 몇 섹터? 3섹터. 플러스 유엔이 하나 더 만들었어. 제4 영역을. 그게 뭐냐면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부분을 제4 영역으로 이야기도 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또 우리 사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거야. 환경, 사회, 뭐가 있죠? 경제가 있어.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이에요. 제일 위에 사회, 그 다음에 경제, 환경 얘기했잖아. 그리고 두 개가 남아. 그걸 아까 얘기했던, 그래서 이제 SDG는 세계 기둥, 지속 가능 발전의 세계 기둥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정리를 해보니까 사람은 영어로 보다 people이야. 이렇게 쭉 다 P로 시작해.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16번 목표는 뭐였죠? 피스잖아. 그죠? 그러니까 피스, 그 다음 마지막 파트너십 이렇게 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5개 P축이라고 해요. 이거는 애들이 다 외워. 그러니까 일본의 애들 기본적으로 이거 다 시험 봐요. 초중고등학교 다 이거 OP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가 나와. 유럽에서도 OP를 다 시험을 봐야 돼요. 이 원리가 뭔지. 자연스럽게 한 사회가, 우리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얘네들은 이해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각각의 P가 아니면 사회, 경제, 환경이 분리되어 있다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다? 상호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상호 연관성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환경과 사회, 인간의 관계는 어때? 분리되어 있어요? 아니면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동물이 죽고 생물이 죽으면 나는 어떻게 돼? 나도 죽을 수가 있는 거지. 뭐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살려줘야 돼? 죽여줘야 돼? 살려야 되는 거지. 이런 식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반드시 SDG 세계 기둥 5개 P축에 대해서는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매번 제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기후위기가 사회적인 문제냐, 환경적인 문제냐, 경제적 문제냐. 아까도 그거 물어봤어. 그랬더니 젊은 애가 환경 문제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아니 환경 문제만은 아니야. 그건 사회 문제와 경제 문제가 연결되어 있어라고 또 얘기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돈과 다 관련돼 있어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전 세계 국가들의 대응이 1년에 얼마나 드냐면 비용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요. 690조예요. 1년에. 되게 많죠. 내가 뻥치는 게 아니라 유엔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추산하는 거야.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환경부에서도 얘기하는 거 같아요. 기후 관련해서 2012년부터 10년 동안 자연재해 손실은 3조 7천억 원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기 미국 같은 경우에도 폭염으로 인해서 연간 1천억 달러의 손실들이 있다. 보험회사가 지금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기후 난민 들어보셨죠? 기후 난민 이것도 커요. 전쟁과 기아만이 지금 난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기후 위기가 난민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뭐 텔레비전 많이 나왔잖아. 남태평양 동네에 막 가면은 물 차가지고 이 사람들이 살 수가 없잖아. 딴 데 가야 되는데 받아줘요? 잘 안 받아줘. 사실은. 이런 문제가 되게 심각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게 기후위기 문제는 환경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하게 사회 문제, 그다음에 경제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가는 거야. 그런 걸 예를 들어가라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들 기억하실 거야. 그 한국 전쟁이나 경제 성장 이전에 산에 나무가 있었나요, 우리? 어땠어요? 산에 민둥산이 많았죠. 왜 민둥산이 됐죠?
맞아요. 그거예요. 배고픈데 추워 죽겠는데 새끼들 지금 굶어 죽어가는데 어떤 미친놈이 그냥 방치를 자연사랑 자연보호 얘기하고 있겠어요. 나무 떼야 돼요. 추워 죽겠으면 나무 떼야 되는 거예요. 배고프면 초급목피 끊어다가 그래서 보릿고개 노래도 있잖아요. 해야 돼요. 나무도 잘라가지고 팔아서 생계 유지해야 되는 게 맞죠. 인간 도리인 거예요. 똑같아요. 환경운동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운동이 우리나라 등장했던 거 기억해보세요. 공해 추방운동이 있었는데 그게 언제였죠? 경제성장 이후예요. 안 그러면 그게 이제 나중에 환경운동이라고 가기도 하는데 배고픈 나라가 환경운동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돈과 환경 문제는 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효율주의, 성과주의로 지금 환원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가난한 국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다 아시겠지만 브라질의 밀림을 아마존 밀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선진국들이 더 많은 원조와 재정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도 얘기하는 책임을 져야 되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경제학 네네. 의견이 좀 있는데 아까 지금 기후 이상 기후 네네. 기후 얘기하는데 저는 기후 재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거기에 중심에는 사람이라는 거죠. 네 맞아요. 경제 문제도 아니고 네네. 환경 문제도 아니라는 거죠. 네네. 사람이라. 네 맞아요. 제가 요 근래에 최종현 회장이 네네. 민둥산을 네. 가꾼 사례를 제가 탐방을 했었는데 SK 최종현 회장이 천안의 안덕산하고 네네. 충주의 인등산을 민둥산이죠. 그때 지금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먹고 살기 힘들어서 네네. 그 산을 사유 재산을 갖다가 투자해가지고 매입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바꿨어요. 제가 거기를 보면서 역시 사람에 의해서 재앙이 일어났고 네. 부활된 것도 사람이에요. 네. 동의합니다. 나와서 강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보다 더 훨씬 더 왜냐면 저는 조마조마하면서 하는 건데 이 기후위기란 말도 사실은 막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후변화란 말을 써야 되는 문제인데 조금 세게 얘기하면 기후위기잖아요. 근데 또 기후재앙까지 얘기했으니까 저 기분은 좀 좋긴 한데 사실은 예, 좀 겁이 나서 지금 이제 아무튼 감사합니다. 아주 예, 감사합니다. 정말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힘내란 얘기로 매번 얘기하는 거예요. SDG가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거는요 화나실 거예요. 대한민국하고 비교하면 너무너무 화나는 거야. 전 세계적으로는 왜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은 이럴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실제적으로 지금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일본에 데리고 가고 싶어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하고 같이 시찰도 가보고 심지어 중국도 가야 돼요. 몽골도 가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일본은 이따가 보겠지만 국가 전략이에요. 국가 전략화돼 있어요. 도시 전략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몽골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라오스 같은 나라들도 다 SDG로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래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역사적인 과정들이랑 정치적 갈등 구조를 또 이해해야 되는데 이거 보면 되게 많이 화가 나요. 유엔도 마찬가지로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유엔 SDG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세계 지방정부협의 정부 간의 협의체가 있어요.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 지방정부협의 이클레이에서 120여 개 국가예요. 2,500여 개 도시가 참여하는 지방정부도 SDG예요. 자 그리고 지금 ESG 경영은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다 아실 거고요. 거기에 대학도 이제는 SDG로 17개 목표로 평가를 받는 상황이고 등등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가에 대한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서 저는 이제 지난번에 지방정부협의회 그 구성원들 데리고서 일본 갔을 때 어떤 생각하면 공무원을 더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정말 일본을 찾아가시려면 아니 일본의 어떤 제도를 좋은 게 많거든요. 이런 거 보셔야 돼요. 사실은 가셔야 되는데 얘네들 딱 볼 거예요. 근데 공무원들이나 행정하시는 분들, 국회의원 하시는 분들이 너무 글로벌한 흐름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아니면 아셔도
표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안 움직이는 게 있어요. 이따가 한번 보기 하나씩 볼게요. 지금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해서 유엔의 움직임들은 제 자료집 다 보시면 되는데 굳이 몇 가지 얘기 드릴게요. 유엔 사무총장의 의지는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SDG 누가 만들었죠? 어느 시대 때? 유엔 사무총장 시절이 있는데 어느 시절 때 만들었죠? 2015년 9월 달에 만장일치 합의 채택됐을 때 2015년도에 유엔 사무총장이면 누구였죠? 반기문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안토니오 구테레스 사무총장이 되셨는데 이분은 포르투갈 총리 출신이에요. 포르투갈 총리 출신이고 이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유엔을 강대국이 아니라 193개국 회원국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자주의를 강조해요. 그래서 요즘에 미국하고 많이 갈등이 심해요. 이스라엘하고 갈등이 심하고. 왜냐하면 이제 팔레스타인 문제 관련해서 가서 직접 날아가서 막 전쟁을 종식시켜라 뭐 얘기하고 또 기업에게 많은 글로벌 기업에게 기후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책임을 전가해야 되니까 비용을 걷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좋아를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분의 관심은 뭐냐면 다자주의예요. 그래서 유엔 안보리라든지 경제사회 이사회가 주도하는 것들이 아니어야 된다는 건데 여기에 유럽 연합 국가들은 박수를 치고 있어요. 여러분이 유럽 연합의 여러 개 국가들이 계속 유엔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지금 안보리 이걸 해체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누가 한다? 독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걸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될까요, 안 될까요? 쉽지 않죠. 유엔에서 뭐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러시아, 중국, 미국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구조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유엔은 그렇게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늘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주요 아젠다로 삼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유엔 창립 몇 주년 됐을까요, 올해가? 10월 달이면 옛날에는 기억나시나요? 유엔의 날이라고? 예, 유엔의 날 있었어요. 10월 며칠이었죠?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누가 한번 찾아보세요. 유엔의 날 쳐보세요. 한번. 나올 겁니다. 유엔 창립 올해가 몇 주년이냐면요. 몇 주년일까요? 20년도에 2020년도에 유엔 창립 75주년이었으니까 그러면 몇 년 되죠? 플러스 4년. 네,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만큼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여전히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는 논쟁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책에 보면 유엔 관련해서 책을 썼어요. 거기 장이 있어요. 몇 번째 장인가, 세 번째 장인가, 두 번째 장인가에 유엔과 관련해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지금 12가지 약속을 가지고 지금 유엔에서는 또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바로 SDG 17개 목표를 잘 실천하자는 내용이에요. 이걸 한번 매번 우리가 수업 때마다 읽었지만 이번에는 선생님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아니요, 요거만 누구도 1, 2, 3, 4 해가지고 1.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지구를 보호하고 평화를 증진하며 갈등을 예방하고 국제법 준수와 공정성을 확보하고 여성과 소녀들을 중심에 두고 신뢰 구축에 나서며 디지털 협력을 강화하고 유엔을 혁신하고 강화하며 지속가능한 자금 조달을 보장하는 한편 지구촌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청년에게 듣고 청년과 함께 일하며 지속가능한 세계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 밑에도 한번 읽어주세요. 오늘도 SDGs를 이행하기 위한 움직임에 국제사회가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독일은 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내각 구성원 전원이 참여하는 지속가능 발전 정부위원회를 구성했다. 일본은 총리가 본부장을 맡고 모든 장관이 참여하는 SDGs 실천본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원탁회의, 시민이 함께하는 SDGs 실시 지침을 발표하고 실천하고 있다. 맞아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근데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은 SDG를 할까 안 할까요? 북한도 SDG를 잘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2022년도가에 자발적 국가보고가 북한에서는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2016년도 이후에 한 번 하고 아직도 자발적 국가보고를 발표한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거기는 대장님이 김정은이에요. 예, 이거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몽골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국가 전략이에요. 왜? 진짜요. 제가 중국에서 공부하고 왔으니까 잘 알죠. 거기도 사실은 말은 이제 사회주의 국가지만 정치 체제는 공산당이 지도하고 있지만 실제로 자본주의 국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과거의 모택동주의라든지 막스레닌주의로는 국민을 통치할 수가 없어요. 이미 시스템상에 있어서 화폐경제에 노출되어 있고 우리보다 훨씬 더 아시겠지만 불평등이 심해요. 가난한 자와 부자의 관계가. 모든 경제는 시장 논리가 작동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거기다가 대우서 모택동주의를 얘기하고 하면은 사실은 안 따라오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매번 하는 게 뭐냐면 도덕 정치예요. 그래서 이념적으로 사람들에게 뭔가 던져줘야 되는데 없어. 그냥 뭘 하냐면 과거에 모택동 시절 때 다 버렸던 거, 폐기물에 폐기 처리했던, 그다음에 태워버렸던 묵자, 공자, 맹자 이런 거 가지고 도덕 정치를 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인민일보나 이제 중앙 TV 같은 것이 보면 중국 TV, 관영 TV를 보면은 시진핑 얘기는 다 무슨 얘기한다? 공자 얘기를 인용하고 맹자 얘기를 인용하고 묵자 얘기를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적인 작동 방식은 지속가능 발전, 그래서 생태 문명론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걸 포장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중국 특색 사회주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거기도 지속가능 발전이 작동되고 있어요. 다만 지속력 같은 게 없는 거죠. 왜? 거기는 일당 독재 국가니까 정치활동이나 시민사회가 없어요. 아직은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누가 하느냐? 공산당이 하거나 공산당 단계조직이 하거나 대학센터가 하는 거예요. 대학에 가면은 지속가능발전센터가 있는데 이 지속가능발전센터가 우리처럼 그냥 그런 센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대학원이에요. 대학원. 그래서 여기에 석사, 박사 과정들을 만들어내고 지역정책을 만들어내고 인민들 교육도 시키는 그런 기관이에요. 거의 이제 지속가능발전협의 역할도 해주고 연구소 역할도 해주고 대학원 역할도 해주고 당의 논리를 전파하는 역할도 해주고 인재를 양성하는 역할도 하는 곳이 센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아마 일본 거 지금 바로 볼 거예요. 일본 거 보기 전에 이거 이제 매년 이제 국가 이제 지속가능 발전 레포트가 나와요. 올해도 나왔는데 제가 이따가 카톡으로 넘겨드릴게요. 근데 보면은 깝깝할 거예요 아마. 대단히 비관적으로 그려놨어요. 올해 보고서는요 엄청나게 비관적으로 그려놨어요. 왜? 2030 아까 우리 김영배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2030 의제가 2030년까지 달성할 수 있겠는가? 어때요? 못해요. 불가능하다는 걸 이미 그 보고서에다 못을 박았어요. 거기에는 전략이 깔려 있어요. 사실 유엔의 전략이. 유엔에게는 SDG가 기회예요. 기회. 그러니까 유엔이라는 곳이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릴 때는 유엔을 많이 배웠잖아요. 유엔군이 도와줬고 뭐 이러면서 유엔을 많이 가르쳤는데 지금 유엔 가르치지는 않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유엔은 약간의 한계가 있어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곳이 어쩌면은 유엔일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유엔 분담금을 누가 제일 많이 내죠? 미국의 미국, 중국, 일본이라고요. 우리도 10위권 안에 들어가요. 돈 많이 내는 데가 더 많은 권한을 가져요. 1인 1표잖아. 1국가 1표제인데 1국가 1표제 아니에요. 거기. 그렇잖아요. 그리고 안보리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죠? 유엔 경제사회에서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총회에 있는 사람들하고 간부가 다른 거야. 일반 조합원하고 이게 간부들 모임하고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요한 분쟁이 생기면 한 번도 유엔은 결정을 한다 못한다. 잘 못해요. 소련이 있으면 못하고
중국이 있으면 못하고 러시아가 있으면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팔레스타인 보시면 화나잖아요. 우울하잖아 진짜로. 가자지구 같은 경우가 나랍니까 그게? 감옥이지.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을 폭격을 해대고 있는 놈들인데 그거 정말 비인간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제재를 할 수가 없어. 원래 유엔이 왜 생겼어요? 인권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가난한 약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국제사회 속에서 그 역할을 팔레스타인에서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안토니오 구테레스 사무총장이 항해로 왔다가 이스라엘 군대에다 쫓겨나고 그다음에 뭐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러고 있고 이스라엘 정부는 유엔 그따위로 하면 우리 어쩌할 거야 뭐 이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유엔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좌파 우파 가난한 나라 부자 나라를 통합시킬 수 있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해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였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물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알리바이를 만들어야겠죠. 자, 2030까지는 되지도 않아 사실은. 그럼에 불구하고 두 가지 이유를 들어요. 작년 보고서도 그렇고 올해 보고서도 공이 나왔던 게 뭐냐면 두 가지 문제를 들어. SDG 목표 달성은 왜 힘들었는가? 첫 번째가 코로나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는 국제적인 분쟁과 갈등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것이 2030년까지 달성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했어요. 불가능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불가능하면 끝내야 되는 거잖아.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지. 어떻게 하냐, 경제사회 이사회에서 이미 깔아놨어. 2021년도에 재원조달 보고서를 매년 내고 있는데 2021년도 재원조달 보고서에서 10년 연장서를 꺼냈어요. 그리고 올해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있어요. 우리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소속 국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번역이 좀 복잡해. 유럽이 있지만 거기도 북유럽이 있고 동유럽이 있고 서유럽이 있어요. 그죠? 아시아도 동아시아가 있고 크게는 뭐 서남아시아, 뭐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막 나눠지잖아요.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되게 또 넓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SDG 목표 달성은 언제 가능하다? 2065년에서야 가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가 얘기했다? 유엔 경제사회 아시아 태평양위원회에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 고민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도 SDG는 10년에서 15년 정도 다시 연장되거나 아니면 SDG와 유사한 내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랭킹을 매번 보여줘요. 우리가 왜 안 됐는지 나라별로 그래프도 다 보여주고 표도 보여주고 뭐 대시보드라고 하는데 쭉 보여줘요. 근데 이거 랭킹을 매기는데 제일 잘하는 나라, 못하는 나라가 쭉 나와요. 꼴등까지 쭉 나와요. 창피한 얘기지만 대한민국은 몇 등 할까요? G20 국가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중간은 해요. 왜 중간하냐면 지표가 낮아서 그래요. 지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정확하게 한번 봐야 되는데 빈곤선 비율이 1.95달러인가 1.91달러인가 그래요. 그 하루에 2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을 미만을 버는 사람들을 제로로 만들었잖아요. 그 지표가. 우리는 지금 2달러가 얼마죠 지금? 한 2,000원, 2달러면 한 4,000원 되나요? 3,000원 되나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야. 하루에 그거는 벌잖아. 알바를 뛰어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수위가 높은 거예요. 지표율이.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베이스를 깔아놓은 게 있으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 정도는 되는 거야. 근데 불구하고 38이에요. 38위. 점수가 38위가 된 이유 중에 뭐냐면 책임성에 대한 행정부의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다 라는 측면들이 있어요. 올해 더 나빠졌어요. 38위로. 거기에 배경에는 대한민국 행정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누구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 비판하는 거 아니니까 또 오해하지 마세요. 저게 새가슴이어서 그거 아닙니다. 여기. 자, 주로 앞에 있는 나라는 어디다? 유럽 국가인데 유럽 국가 중에서 어디? 북유럽이에요. 복지국가들이 좀 높아요. 자, 여기. 네. 이제 60이 넘어가서 그렇지. 네네.
60이 넘어가는 사람들의 문제라는 거죠. 나이 먹은 사람들이 실천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것이 결국은 SDG가 성공하지 못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거라고. 네, 네, 맞습니다. 이게 개혁 22 개혁이 돼야 되는데 자꾸 움츠러들고 안 움츠러들고 한 예를 들면 연금 개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bil 받아도 되는데 더 받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으로 인해서 개혁이 될 수가 없고 2030은 계속적으로 피해를 받는 거예요. 맞아요. 이것이 해결이 안 되는 순간에 SDG는 요원하다. 그래서 아까 교수님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역시 일본 같은 경우 교육이다. 나이 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배우거나 맞아요. 정체되어 있으면 사고는 썩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새로운 물결을 탈 수 있도록 이 시스템, 사회 시스템이 작동이 돼야 되는 겁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나와서 강의하시는 분이 아니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이 뭐냐면 예전에 이제 방송국에 있을 때 강의한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뭐냐면 연식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신영복 선생님 이야기를 많이 얘기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젊은 사람들은 어때요? 진보적이고 혁신적일 것 같고 나이 든 사람들은 원숙하고 포용력 있을 것 같다고 보지만 신영복 선생님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노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선생님 말씀대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히려 젊을 때는 개혁적이고 진취적이고 남에게 좀 함께 동반자로 가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새끼, 내 거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 제 친구들 중에 그래요. 제 선배들 중에서도 젊을 때는 정말 헌신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싸웠던 사람들인데 지금 만나보면 정말 개차반이에요. 진짜 정말 욕심도 많고 욕망도 커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험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떤 이건 연식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거지. 그래서 사색과 갈물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계속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성찰하고 반성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19분이네요. 잠깐 쉬었다가 우리가 쉬었다고 해도 되죠? 예,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한 45분까지 제가 해도 될까요? 예, 조금만.